네, 11월 11일 김은진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박장대소 mem버 두 분과 함께 정치권 뉴스에서 웃음 포인트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을 담당하시는 박성태 사람과사회 연구실장님이시고요. 맨날 둘이 이름 합쳐가지고 제가 좀 박성태? 말할 때 조심스럽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의 준비한 말말말도 있긴 한데 오늘의 정치권은 여전히 4시 반부터 시작하는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로 시끄러운 것 법사위? 같아서 예, 네.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거 가지고 올 줄 알았더니 아, 맞아. 오늘 말말말을 그래서 예. 뭐 우리가 얘기해봤자 뭐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면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까요? 그 대장동 항소요? 예. 그럼 잘못됐죠. 그러면 안 되죠.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행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최상병과 관련해서 그 수사를 못하도록 외압을 가했다라는 거 얼마나 많이 문제 제기를 했고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혹만 가지고도. 근데 이것은 법무부에서는 직접 검찰총장한테 연락해서 항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 통화를 했다. 그것까지 법무부 차관이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약간 입장이 다르게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네. 그리고 검찰총장 대행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용 빼는 재주가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용산과 뭐 법무부와의 관계 이것도 다 고려해봐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은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무부나 권력으로부터 좀 압력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법과 제도와 규정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막 뭐 화력을 동원해가지고 방어하려고 하는데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까 용 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나온 조선일보 단독 보도인데, 또 그 기사에 보면 노만석 대행 스스로가 그 이진수 차관과 관련해서는 이 차관이 그런 말한 사실이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노컷에서는 네. 뭐 그런 통화를 했다라고 또 단독으로 했으니까. 예, 그 노 대행이 좀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니, 일단 부정적인 법무부의 예. 의견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음. 워딩 가지고 이 워딩이 맞냐 아니냐 가지고 뭐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런 얘기 한 적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진수 차관이 일단 노만석 대행에게 뭐 부정적인 의견, 아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히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취지를 과장했든 또는 그대로 전했든 그렇게 전했고 노만석 대행이 결정을 해서 네. 항소하지 말자라고 한 것 같아요. 현재는 부적절하죠. 그리고 그 조선일보가 이제 노만석 대행과 통화한 인터뷰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법무부와 용산의 관계를 고려했다라고 어제 평검사들에게 그 노만석 대행이 했던 말 네.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그건 그냥 검찰총장으로서 네. 두루두루 봐야 된다. 네, 경영자 입장도 있어서 두루두루 살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뭔 개소리예요. 검찰총장이 그거는 경영자고 회사 사장이 아니잖아요. 검찰총장이 아니 검찰 조직이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그 말은 딱 그 얘기잖아요. 정권 눈치도 봐야 되고 법무부 눈치도 봐야 되고 정말 선회한다면 이 선회도 나쁜 거지만 선회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보안수사권이랄지 네. 여러 가지 이제 중수청 법안 만들어지고 이런 데 있어서 우리의 검찰의 목소리를 조금 더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정권 눈치를 좀 봤어. 이런 식으로 선회할 수는 있겠어요. 예, 예. 선회라는 표현이 부적절한데 노만석 대행 입장에서 그냥 부적절하죠. 수사는 수사죠. 거기에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네네.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게 강한 외압이냐 아니면 정말 의견 제시냐 그거는 또 봐야 되겠지만 일단 노만석 대행이 그렇게 판단한 건 잘못됐다. 정말 예. 대행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꼭 벗어야 돼. 네, 그래서 사퇴해야 된다라는 의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지금 노만석 대행만이 아니라 정성호 장관도 사퇴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오늘 국민의힘은 대검압과 법무부를 찾아가서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도 언급을 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뭔 개소리야. 그냥 뭐 이거 했다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관여했거나 아니면 통화했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뭐 탄핵을 언급할 수 있지. 대통령실은 뭐 솔직히 믿지는 않지만 한가하게 뭐 이거 가지고 신경 썼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무리한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법무부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외압의 행사의 주체를 누구로 대신- 보시는 건가요? 대신 뭐 선배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진수 차관의 이 외압의 어떤 중심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저희 장관님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러면 잠깐만 여기 조금 약간 이렇게 뭐라도 표시를 하고 해요. 그럼 우리가 알아듣을 코를 거야. 만져? 그렇지. 귀를 만져, 코를 만져. 네. 우선은 이 상황이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건 두 분의 의견이 이제 동일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책임이 누군가에 있느냐에 근데 있어서는 저는 정말 예. 처음 그 소식 듣고 궁금한 게 예, 제가 이제 여권에 좀 그쪽 분야를 알만한 분에게도 좀 물어봤거든요. 예, 예. 실무자죠. 뭐 이쪽은 위에서 하는 건 모르는 예. 분인데 이거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예. 그럼 왜 이런 일이 그러니까 벌어질까요?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 있죠.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임기가 끝나면 이제 진행이 되겠죠. 예. 그런데 뭐 야당에서는 그때를 대비해서 남욱과 김만배에게 니네 징역 살고 나오더라도 너 수천억 원에 추징금은 면제해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얘기 좀 잘해줘라. 이렇게 달래기다라고 이제 분석하는 주장들 있잖아요. 예, 예. 야당 쪽에서 그런 주장들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주장도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아니 이분들 범죄자잖아요. 사기꾼들이고 아니 달래면 이분들이 그냥 아유 제 의리를 지켜야죠.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수차례 진술을 바꾸지 바꿨죠.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달래기라고 표현하는 거는 저는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걸 우리가 너희들 돈 챙겨가게 했으니까 나중에 도와줘. 그러면 어차피 재판은 정권 이재명 정 끝나고 다음인데 그때 뭘 도와주고 말고가 그걸 뭐 공증을 받겠어요. 어쩌겠어요. 네. 공증 받아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사람들인데. 그래서 저는 달래기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아마 그분들은 그때 또 정권 눈치 보면서 말을 바꿀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 어쨌든 재판이 일단 중단돼 있으니까 뭐 있다고 해도 배임죄 지금 폐지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거 하면 돼요, 사실은.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따질 게 있지만 그 쟁점들이 있지만 예. 그걸 별개로 치더라도 어쨌든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만석 대행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했던 말 예. 파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그게 조금 더 무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정교하게 짜여 있기보다는 정성호 장관도 그냥 생각 없이 뭐 신중하게 판단해라 했고 그냥 항소 저번에 대통령도 그냥 무작정 항소하는 거 관행 고치라고 했으니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노만석 대행이 눈치 보고 예. 이러지 않았을까? 이게 정교하게 짰다고 보기에는 사실 실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아주 띨빵하게 한 거다. 전 정교하게 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만약 이게 이렇게 이대로 결정이 되면은 전진상 씨에 대한 428억 뇌물죄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저수지.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그 저수지에서 누구한테 가느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갖고 있었는데 그 고리가 끊어진다라고 봐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는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책임을 묻거나 처벌하기가 어렵다.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좀 해봅니다. 근데 애초에 그 부분은 기소가 못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네,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정진상 씨를 이걸로 정진상 처벌을 씨. 하게 되면 제 정진상 씨라고 네.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건너가는 하나의 통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네. 정진상 씨를 보고 428억이나 태웠겠냐. 그런 의심으로부터 이제 수사가 진행된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끊어버리게 되니까 네. 결국에는 이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 이게 분리 변경 금지가 있지만 네. 이거는 이제 김만배 일당들에 대한 거고 네. 정진상 김용 재판은 별개로 기준을 건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선 또 어떤 판단을 할지 몰라요. 네. 다르기는 물론 뭐 다른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 그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쨌든 판단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큰 영향은 물론 전체적인 흐름에는 영향이 있지만 결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별로 물론- 생각 없이 그냥 허술하게 이렇게 하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예를 들어 일당들에게 김만배 일당들이나 또는 뭐 정진상 씨나 김용 씨 같은 경우는 항소를 안 하면 조금 더 이익은 있겠죠. 그런데 이게 결정적이냐? 그렇게 보긴 힘든데 예. 이렇게 실익이 없는 걸 굳이 이런 뻔한 반발 국민들이 볼 때는
7천억까지는 뭐 아닐 수 있고 7,800억은 검찰 예. 구형량이고 주장이긴 사실은 하죠. 예, 주장이 그건 검찰의 주장이고 훨씬 줄어들긴 해도 음. 최소한 수천억이 될 수가 있는데 음. 그 부분 이제 법원에 따져봐야죠 2심에서. 그런데 항소 포기했다. 잠깐만 이거 나라 돈이 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다시 소송을 하고 민사소송해서 있다. 그걸 예. 가져갈 수는 있죠. 근데 물론 그게 뭐 지난한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만 근데 이걸 굳이 왜 했냐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알만한 여권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분도 도저히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여권 진영의 반발은 또 옹호나 방어벽은 되게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당대표, 원내대표 다 나서고 있고 민주당 의원분들 나오셔가지고 언론 인터뷰하고 있고 민주당 패널들도 거의 똑같은 논리로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 별거 아니라면 실익이 없다면 왜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근데 잘못했죠 그게. 네. 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오늘 말말말 넘어가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성일종 의원의 이야기가 오늘 오후에 또 화제여서 추가로 하나를 넣어놨거든요. 성일종 의원이 그 김건희 씨가 받은 로저비비의 백과 관련해서 이 100만 원이 되게 보편적인 백 금액이고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던데. 이것도 뭔 개소리야. 개소리 어디 갔어요? 아 우리가 입으로 하기 그러니까 그래서 개소리. 아니 성일종 의원 잘 알고 그러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주장을 한다고 보세요? 방어해 주려고 그런 거지. 똑같아. 아니 성일 야 개소라 가서 성일종 의원 가서 물어버려. 어? 아 물어버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거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럼 100만 원 이상짜리 다 그럼 뇌물 줘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초청해서 뭐 밥 한 번 먹여주면은 다 공직자 부인들은 다 선물 이렇게 마련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잘못됐다고 해야지 어떻게 이거를 옹호하고 있어. 그냥 아무 말하고 가만히 있든가. 왜 매를 버느냐고요. 나 한심해요 진짜. 왜 그런가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많이 일단 받아봤나? 뭐 보호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수도 있다고 봐요. 아 정말 그 100만 원 백이 100만 그렇게 원 비싼 게 아니고 예.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선물이다. 그럴 수 있죠. 사회적 예의다.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뭐 그냥 100만 원 정도는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지. 네? 이분들이 그걸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야지. 왜 권력자에게는 이렇게 하냐는 거죠. 네. 이분들이 그러니까 부의 가치와 차이가 재산이 우리보다는 뭐 한 10배, 20배 정도, 20배가 뭐야? 3, 40배 많겠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니까 가치에 대해서 뭐 적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도 솔직히 누가 밥 먹으러 오라고 초대하면은 빈손으로 가기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와인 한 병 한 5만 원짜리 이렇게 사간다든지 같이 먹는 거니까. 네네. 그런 거지 뭐 갈 때 그 사람이 전적으로 쓰라고 이렇게 뭐 선물 같은 건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의랑 이 과도한 선물 뇌물과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저도 이제 의례적이고 원론적으로 초대하니까 이렇게 선물 사온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아니죠. 그거는 저 같은 평론가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할 소리지. 그건 이제 당시 김기현 의원 측의 입장을 미리 들어서 그렇죠. 전하는 거죠. 제가 그렇죠. 들었어요. 원론적이고 의례적이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죠. 이건 뇌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 당시 김기현 의원은 2, 3% 나오던 후보였어요. 당대표 여론조사에. 그걸 끌어올렸잖아요. 당시에 김건희는 V제로라고 할 만큼 영향력이 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선물 준다는 것은 뇌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얼마나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제 마음속에 그게 딱 있어요. 저는 늘 모든 분야에 딱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뭡니까? 선의는 돼지고기까지다. 아, 늘 말씀해. 소고기부터 의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소고기는 계시긴 아니다. 했죠. 선의는 돼지고기까지. 예. 저도 돼지고기 잘 사요. 예. 또 잘 얻어 먹어요. 예. 그래서 선의는 돼지고기까지다. 근데 소고기 가격만큼 비싼 돼지고기는 전 그런 게 그래서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뭐 총 쏴가지고 온도 재는 데 있죠. 그런데 잘 안 가요. 돼지고기는 돼지고기처럼 먹어야지 뭘 또 그렇게까지. 1인분에 막 45,000원. 그런 총을 데가 쏴서 온도를 재요? 직접 구워주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옥돌에다가 불판에 아. 온도 재고.
네네. 굳이 돼지고기 뭐 그렇게 덜린 거 대충 먹고 그래. 지리산 청정 뭐 이런 네. 거. 자, 오늘 명언입니다. 선의는 돼지고기까지다. 많은 분들 누가 갑자기 접근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의는 그러면 돼지고기다. 예, 말말말로 소고기도 한우는 안 돼요. 호주산은 괜찮아요? 호주산은 괜찮아요. 아, 그래요? 돼지고기 가격과 비슷한 소고기는 괜찮지. 그렇게 그런 얘기를 게 했구나. 있나요? 유구도 있어요. 유구. 아, 좀 질겨요. 그래서 못 먹을 텐데 그런 가격은 있지. 네, 댓글창에는 그냥 바카스 하나 한 박스로 끝내야 된다라는 그것도 말씀을 괜찮죠. 주시는 분도 맞- 계시고요. 자, 이게 배가 100만 고파지니까. 원은 청탁계법 위반이에요. 무조건. 예. 뇌물 이제 음, 그 윤석열과의 공모관계가 또 나와야 되긴 하는데 예. 청탁금법 위반이고 참 많이도 챙겼다. 근데 김건희 씨,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김건희 씨가 그 디올백 받았을 때도 결국 배우자, 공직자 배우자라서 처벌할 수 없다면서 김영란법을 피해가지 않았습니까? 권익위가 그렇게 예. 또 주장했죠. 그런 것들을 밝혀야 될 기관이 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사모님. 이렇게 된 거죠. 오히려 그때 직원이 자살하는 그렇죠. 사건까지 있었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그런 네, 사람들 그래, 보면 아니에요. 말이 안 되지. 예. 자, 선의는 명륜 진사갈비까지 지금 다양한 메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른 넘어가시죠. 말말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저희가 주목한 이슈는 여인형 메모를 조금 더 이 일타 강사 박성태 실장님과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 들더라고요. 내용을 자세히 그렇게 보면 볼수록 왜 이렇게 자세히 가지고 왔어요? 좀 부담되게. 놀라워요. 부담되게. 자, 먼저 그래도 준비해 오신 말말말로 이야기하고 이야기해 볼까요? 메모는? 노아의 홍수. 빠밤. 아, 어쩌다가 노아의 홍수까지 갔나 싶은데요. 야,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음. 어제 특검 브리핑도 설마 했는데 이게 사실로 밝혀지니까 참담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설마 했거든요. 예. 근데 정말 이 제정신이 아닌 자들이구나. 이건 되게 나쁜 범죄죠. 오늘 다들 너무 이제 무거운 뉴스들만 너무 많아서 예. 그런데 이 10월 18일 날 작년 10월 18일이죠. 예. 여인형이 혼자 스마트폰에 예. 메모를 이분이 많이 했더라고요. 메모를 많이 했는데 그 메모가 이제 포렌식 결과가 나왔는데 보안 폴더에 있는 것. 그런데 천재 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가 있죠. 김정은 네. 뭐 예. 쭉 써 있구나. 예, 예. 고마워요. 근데 예. 외워왔는데. 아니 외운 걸로 하세요 그러면. 예. 아니, 김정은. 전 따로 예. 적어왔어요. 예. 김정은 휴양소. 눈이 나빠가지고 예. 잠시만요. 그렇죠. 댓글창에는 평양이나? 예. 예. 와, 사람들이 벌써 센스 있게 쓰시네요. 음, 저기서 말하는 홍수는 물바다가 아니고 불바다인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는 방주에 안 태워주겠죠? 이라는 식의 그렇죠. 말씀도 노아의 있네요. 홍수면 방주가 있어야 되는데 지네들끼리만 탔겠죠. 그리고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여기를 공격한다는 거 아니에요.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대응이란 건 뭐예요? 도발이죠. 그럼 우리도 거기에 대응. 그러다 이게 심해지면 저는 10월 24일 메모가 더 눈에 띄어요. 뭡니까? 예. 최종 목표는 10월 23일이군요. 아, 24일인가요? 23일. 3일. 예. 네. 23일. 최종 목표는 있구나. 최종 상태는 미니멈은 안보 위기. 네네네. 우리 네. 장성철 소장님이 좀 들어주시고 아니, 붉은 표시로 해주시겠어요? 예. 최종 목표가 있는 부분. 오늘 말말말 노아의 홍수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요거예요. 예. 목적과 최종 상태. 와,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메모를 한 거네요. 미니멈은 안보 위기. 예. 맥시멈은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최소한이 안보 위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김정은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우리가 드론으로 해서 공격을 해서 실제 무인기가 나갔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안보 위기를 만들고 맥시멈 상황이 안 좋아지면 노아의 홍수가 됐다. 본인이 아마 전쟁이라는 얘기를 쓰기 힘드니까 노아의 홍수라고 얘기해요. 노아의 홍수는 뭐예요? 정말 다 물에 쓸려서 다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전쟁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미친 작자예요. 보면 볼수록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이게 여러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덜 다뤄진 것 같아가지고 더 이 주목해서 봐야 정도면은 되겠다. 거의 악마라고 봐야 돼요. 예. 악마. 네, 뿔인가요? 그죠? 예.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뿐만 아니라 너무 여기 참담한 보면, 뉴스가 나와서 제가 웃기려고 그냥 한번 해봤어요. 네,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이 일상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 상태가 늘 전쟁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정도 얘기를 여인형이 혼자 했겠냐. 최소한 김용현한테 보고했고 김용현은
윤한테 예. 보고를 했겠죠. 예. 실제 무인기 공격은 그 전에도 있었죠. 최소 7차례 이상이 갔고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가 됐었고 한 그쪽 드론사 장교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가니까 VIP가 박수치고 좋아하더라. 예. 그렇죠. 또 가라. 드론 사령관이 되게 부담을 느꼈대요. 김영대 이번에 불구속 기소됐는데 네네. 그분도 이제 이거 위험한데 하면서 생각하고도 계속 했죠. 그래서 기소는 됐죠. 그런데 이분이 그 장교의 증언에 따르면은 드론 사령관도 부담스러웠다. 왜? 이게 자칫하면 전쟁까지 날 수 그렇죠. 있는데 예. 본인이 거기 사령관이에요. 예. 근데 드론 사령관 여인형이 그쪽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이제 가서 보내라. 백령도에서. 물론 박수치고 좋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씨는 부인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적기만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충돌한 다음에 예. 회담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속이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했구나. 근데 전쟁이 나도 계엄을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뭐 본인도 원하진 않았겠죠. 다만 뭐 난다면 굳이 어쩔 수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네네. 완전히 악마죠, 악마. 네, 근데 뿔이 조금 예, 좀 이상. 예. 아니 얼굴에다 손대긴 제가 또 어쨌든 예. 그래가지고 머리에다 손대는데. 장 소장님도 이 메모 보시고 좀 어떠셨어요? 우리는 방주에 뭐 타는 것이 아니라 어선에 태워가지고 연평도 꽃게밥으로 그렇구나. 수장시켰을 거예요. 그러네. 노상원 수첩에 배는 예. 타긴 타는데 다른 배에다. 방주가 아니라 이제 연평도 가는 아. 저승길 여성길. 꽃게배? 예. 꽃밥. 노상원 수첩에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굉장히 논란이 된 바가 있지 저를 않습니까? 보고 얘기하세요. 근데. 옆에 계셔서. 옆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용산에서는 더 싫어했어요. 저는 뭐 그냥 뭐 그런 사람이 있어? 뭐 그래 말고. 윤석열 정부 당시에 뭐 용산에서. 뭐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도. 네. 근데 어쨌든 참 대단히 제가 그냥 아까 공영방송에서는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친 사람들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시만요. 공영방송에서는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유튜브에서는 가려서 얘기해? 가려서 얘기. 그러네. 네. 돌려서 어떻게 이야기하실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친 XX들이다. 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진짜 미쳤어. 얘네들은. 돌았어요. 제가 사실은 10월쯤에 평론가들 한번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이요? 아니면 올해? 작년에. 어머, 이때네요. 예. 네, 그래서 윤석열이 그때가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랑 갈등이 극에 달했고 예. 민주당과도 그렇고 뭐 디올백, 최상병 이슈가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북한을 자극해서 이분이 뭔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하셨어요? 네. 저는 계엄할지는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고 예. 그 상태에서 윤석열이 제일 자기의 정권을 공고히 하는 거는 뭔가 군사 도발, 북한을 자극해서. 그런데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인생이나 정치나 복잡하다. 예. 저희가 막 윤석열 비판을 하는데 이 제정신이 아닌 윤석열이 또 미친 짓을 해버리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이 미친 자가 좀 불안하긴 하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계엄을 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와 이건 상상도 못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뒤에서는 진짜 북한 도발을. 북한 도발을 이렇게 획책하고 있었던 거죠. 그 박성태 실장님도 클라우드 장처럼 뭔가 하나 예측력이 좋으셨던 거네요. 이제 설마 그럴 줄은 몰랐죠. 그래도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약간 그 당시에 오물풍선 원점 타격 얘기가 계속 있었죠.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 번 정도는 위기감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그 내부 모순이 내부 분열을 감추기 위해서 외부로 갈등을 만드는 건 사실은 그 뭐 교과서에 나오는 정도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런 걸 할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은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그런 걸 짜고 있었고. 네. 박 실장님이 이런 얘기를 대기실에서도 했었죠. 그때 저도 들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박 실장님의 예측력과 성견지명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니에요. 그럼 도망갈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 네. 갑자기 왜 떨어지세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음. 끔찍한 일이에요. 네, 전쟁이 정말요. 만약 일어나면 예. 우리가 무슨 뭐 교통 문제, 부동산 문제 뭐 다 필요 없어요. 예. 이거는 엄청난. 예. 그다음에 무슨 뭐 정말 테러, 큰일이 날. 예. 이건 그냥 참사가 아니잖아요. 전쟁- 근데 이런 걸 아주 쉽게 얘기했다라는 거는 정말 미친 아이들이다. 예. 라고밖에. 전쟁 나면 가장 먼저 휴대폰이 안 될 거예요. 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MZ 세대 분들 전기 안 될 겁니다. 음. 수돗물 안 나옵니다. 단전 단수. 화장실 어떻게 갈 거예요? 예. 깜깜한 그 소식도 그냥 제대로 다 못 들 거예요. 그 전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사놓긴 했는데, 사놨어요. 예. 그 다음에 썸 버너 막 이런 거 사놓긴 했어요. 며칠이라도 좀 살아보려고. 그런데 전기, 수도, 인터넷, 통신, 휴대폰 아무것도 안 되면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갑자기 폭격 나오고 막 총소리 들리고 어떻게 살아요? 미친 사람들이라니까 이 사람들. 이게 제 기억으로 10월 10며칠일 거예요. 북한에서 김여정이 발표를 하잖아요. 예. 평양의 무인기가 떨어졌을 때 사실 억지로 떨어뜨린 거죠. 예. 그래서 도발. 발견하라고 도발하고. 예. 근데 한 번만 더 이딴 짓 하면 그때 뭐 언니 생길지 모른다. 세게 얘기했는데 그 뒤로 또 보냈어요. 그때 이제 VIP가 박수 치면서 좋아했다라는 게 이제 그 증언이 나온 것이고. 그럼 김여정이 참은 거네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우크라이나에 북한이 파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발을 했다가 혹시 어떻게 되면 모르니까 본인들도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모든 게 사실은 운 같은 거죠. 그러네. 운이 좋아서 사실은 북한이 좀 세게 도발해요.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잠깐만 당하고 있어? 안 돼. 윤석열이 또 술 먹고 지난번처럼 저기 우리 그날 소맥 20잔 마셨잖아요. 이럴 때. 국군의 날 네, 이야기하시는 국군의- 거죠? 국군의 한동훈 때 총 쏴러 갔던. 그렇죠. 그럴 때 도발했으면 야 현무 떨어뜨려. 네. 이자가 무슨 짓을 할지 예. 몰랐던 거죠. 네, 진짜 이 메모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찾아보시면서 12월 3일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작년에 겪을 뻔했던 그렇죠. 겨우 막았던 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금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엄 예. 때 제가 썼던 표현이 이제 희극 같은 비극이다라고 예. 썼는데 상황이 워낙 코미디처럼 돼서 뭐 이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있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운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북한이 조금 더 여건이 됐고 열이 받았으면 정말 긴장 상태가 됐고 물론 그렇다고 꼭 전쟁이 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지금 전쟁 확률이 0.00001%다. 그러면 이때는 한 20%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통계 기대값으로 보면 100만 명이 만약 전쟁에 사망한다? 확률이 20%면 20만 명이 사망하는 거예요. 그럼 20만 명 사망을 염두에 두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 확률이 확 올라가죠. 근데 계엄도 사실은 하루만 해제가 늦었어도 선관위 고문 들어갔잖아요. 아유, 네. 그럼요. 고문 들어가서 누구 한 명이 부정선거 고문에 했다 뭐 이렇게 조작해서. 그렇죠. 누구 예. 한 명만이라도 고문에 못 견디고 당연히 못 견뎌요. 그러면은 부정선거 있었다고 얘기하는 순간 계엄은 그냥 가는 거예요. 참. 끔찍하네. 끔찍한 일이죠. 네. 이 인간 나중에 막 그 미사일 보내고 막 그랬을 때 그러고 나서 가정하네 가정. 근데 그것도 잘 해결돼가지고 또 청문회나 이렇게 재판을 받아. 그럼 뭐라고 그랬겠냐고 또 말장난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게요. 내가 언제 현무 떨어뜨렸습니까? 순무 갖다가 내가 김장하라고 그랬지? 막 이렇게 장난했을 것 같아. 맨날 인원 진짜 예, 의원 끌어내라고 한 거 아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예. 이 제정신이 아니야. 그렇죠. 계엄령도 계몽령이라는 말로 장난쳤던 거 생각해보면. 아니 생각해봐요. 국군의 날에 예. 중요한 사령관들 모아놓고 소폭 20잔 먹이는 게 제정신인 인간입니까? 그게 진짜 정말. 네, 군인의 생일과 같은 날이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던데. 예. 진짜 뭐 심지어는 계엄 선포하고 나서도 송미령 장관한테 계엄 해보니까 별거 아니다라는 식의 말을 하면서 목이 마르다 보면서 뭐 마실 거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아니 뭐 장난이에요 계엄이. 참. 게임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일단 언론 본인 일로 평생 감옥에서 썩어라. 그래. 네, 평생 네, 감옥에 썩고 예, 진짜 전혀 동정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왜 부인 범죄입니다. 김건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직까지 뭐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모두 잊지 마자는 차원에서 더 좀 깊이 들어가 보고요. 그래도 우리 장 소장님 준비해 오신 말말말도 얼른 소화해 보도록 하죠. 그래도? 그래도? 이 내란의 충격이 너무 세니까 예, 다른 이슈가 약해 보이네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 얘기했죠. 뭐 종묘 관련해서 뭐 오세훈 시장이 그 옆에 뭐 고층, 100몇 층, 뭐 고층을 한다니까 이거는 종묘를 훼손하는 거다. 세계 문화유산 훼손하는 거다. 그러면서 어제 쫙 종묘에서 밖을 바라보면서 이건 기를 누르는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김건희랑 윤석열이 건진, 뭐 명태균, 천공 이런 사람들 그리고 백재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뭐 어디 관저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 이전 이런 사람들 역술인들에게 의존해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과학적이고 분석적이고 체계화된 비판을 해야지. 이거 기를 누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기에다가 고층 빌딩 하면 안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아니, 그러면 이제 무슨 개발할 때마다 그러면은 사주 역학에다가 뭐 터보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괜찮다 그러면 할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예요? 무학대사예요? 예?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생산적인 논쟁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종묘 옆에 세운상가 그쪽 지역 슬럼화되고 정말 위험스러울 정도로 많이 낡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세계 10대 도시 서울에 걸맞게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세계문화유적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 서울을 AI 최첨단 도시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걸 해야지. 이재명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국무총리는 기를 얘기를 하면서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요. 이거는 적절하지 못한 비판 같습니다. 저는 물론 기를 누르는 거는 그거 딱 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건 그냥 한 말이죠. 정말 김민석 총리가 독실한 그 개신교 신자죠. 개신교 신자예요. 예. 그런데 아씨 기 눌리면 안 되는데 으스르스 춥네 이렇게 써요. 그냥 거기는 그냥 한 말이다. 물론 뭐 그 진심이면 좀 그럴 수 있지만 뭔 소리야 지금. 국무총리가 그냥 한 말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아이, 그냥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그걸 딱 무게를 두면 그럴 수 있지만 그냥 저는 그 표현보다는 전반적으로는 여기가 종묘고 유네스코 지정된 유산인데 여기에 근처에 고층 빌딩 있는 건 부적절하다. 전체적인 조화가 이 얘기를 그냥 한 거라고 봐요. 근데 그 논쟁을 좀 해볼까요? 종묘 거기가 이제 세계 문화 유산이 된 게 거기에 이제 종묘 제례라든지 옛날 조선시대 왕의 뭐 위패를 모셔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170m, 190m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어떤 법적 규정이 없는 것이고 대법원에서는 해도 된다라고 이제 판결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종묘를 훼손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종묘 그 안을 우리가 개발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 밖을 좀 더 현대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건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이거는 봉건적인 가치관을 갖고 현대 문명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국무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판하시려면 제대로 비판하시라. 그래서 저는 김민석 국무총리랑 오세훈 시장이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오세훈 시장이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사인에서 토론해봤으면 좋겠어요. 오시면 너무 좋죠. 네, 예. 그래서 정말 누구 말이 옳은 것인지 한번 우리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세훈 시장 내년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보수 후보, 서울시장직, 우리 민주당이 뺏어와야지. 그러니까 당에서는 서울시정 실패 TF팀 만들어서 오 시장 공격해야지. 명태균 동원해서 공격해야지. 종묘 훼손한다고 프레임 씌워가지고 공격해야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보다도 생산적인 토론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좀 토론이 필요하다. 이건 사실은 종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모든 거의 대도시들이 한 6, 70년부터 개발이 됐는데 지금 4, 50년이 됐기 때문에 도심 중심은 낙후돼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도시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종묘가 딱 있고 쾌적하고 어떤 거기가 이제 위패 조선 왕조의 선대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근처에 뭐 140m의 빌딩이 들어선다. 물론 법적으로는 100m 바깥을 벗어난다고 하지만은 그러면 제가 봐도 뭐 그걸 김석 총리는 기를 누른다고 표현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좀 우리가 그런 공간들을 남겨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오세훈 시장이 한 얘기처럼 자, 세운상가 세운 4구역이 슬럼화돼 있는데 이분들을 어쨌든 내보내고 거기를 잘 만들려면 꾸미려면 슬럼화된 걸 재개발을 하려면 한 1조 5천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내보낸다면.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고층 빌딩을 지어서 거기서 개발 이익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민간 협동으로 한다. 그렇죠. 예. 그 말도 나름은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문제든 뭐든 있잖아요.
왜 다 한 곳에 모아둬야 되지? 이런 생각. 좀 더 퍼져라. 네. 좀 너무 우리가 뭐 강남, 그다음에 사대문 안, 그다음에 뭐 분당 몇 예. 군데 점점 더 저는 외곽으로 좀 빼서 땅을 넓게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경기도 서울이 행정구역이 달라서 그런데 사실은 중심 기능 등을 자꾸 왜 서울 도심 한 곳에 두려고 하냐. 그러면 외곽에 저는 개인적으로 외곽을 자꾸 개발하고 예. 그러면 그 뒤로 배후 주거 단지가 생기잖아요. 부동산 문제도 해결이 돼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개발 이익을 가지고 안을 재개발하면 된다. 음. 다 지금 사실은 그 얘기는 뭐 오세훈 시장 말대로 거기를 재개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거기에 때려 부으면 어차피 서울 중심만 해서 강남 집값도 오르고 그런 것만 계속 되는 거죠. 네. 그럼 저는 좀 땅을 좀 넓게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옳으신 말씀인데 그 지역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슬림화되고 무섭더라고요. 다니기도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겠고 그거를 서울시장으로서는 그냥 두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좀 네네. 그런 생각도 해보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적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주변에 고층 빌딩 못한다? 그럼 강남에 있는 선정릉 주변에 고층 빌딩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그럼 경관 해치니까 다 없애버려요? 예, 댓글창에는 이 조례 지정은 가능하다는 판결이고 건축은 문화재청 허가 사항이라는 게 대법 판결의 취지다라는 아니, 식의 맞아요.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논의를 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유네스코에서도 좀 세계문화유적 그 영향평가를 좀 받아봐라. 그렇게 좀 권고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그런 것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 시장도 말을 예, 좀 들어라. 본인 뭐 서울시장직 때 뭔가 가시적인 상징적인 성과를 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급하게 다른 쪽의 얘기 비판 얘기 안 들을래 뭐 그러지는 마시고 예. 근데 오늘 아침에 잠깐 뵀는데 CBS에서 예, 네. 열려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많이 토론하시고 이게 이런 건 사회적인 합의가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극렬한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 반대하면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법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규정을 바꿔가지고 못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론하면서 설득하면서 해 나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이런 게 네. 사회적 합의 하나의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준을 만들어도 또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기준을 바꿔버리니까 이게 문제인데 예를 들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그거거든요. 어떨 때는 재건축 규제를 한다. 그리고 뭐 재건축 초과이익금 환수, 재초안 뭐 이런 예. 것들이죠. 어떨 때는 풀어주겠다. 그러면 재건축 대상이 될 만한 아파트 있는 분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정책이 계속 바뀌니까. 버티는 게 이긴다. 그렇죠. 부담금이 자꾸 세지고 그러니까 예, 예. 참 버티면 용적률을 더 받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초과이익 환수하는 것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업이 잘 안 된다. 이런 걸 정부 정책이 여야가 이런 것들 기준을 좀 만들어서 쭉 가야 대충 거기 사는 분들도 어차피 이제 우리 도심 재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이슈들이 될 거거든요. 네네. 앞으로. 그러면은 내가 볼 때 여기는 지금 얼마까지 값이 나오고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된다. 이러게 되면 어디서는 막 확 개발 계획을 가지고 어디는 다시 또 반대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진다고 생각해요. 네,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좀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럼 이렇게 되면 그 오세훈 시장의 출마는 거의 뭐 확실하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치로서 김민석 총리가 나온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재보궐 라인업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김민석 총리는 좀 당 대표인 것이고 예, 총리로서 예. 좀 오세훈 시장을 메시지를 낸 것이다. 네,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내년 지방선거와는 좀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일설에 들은 거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한번 좀 여권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좀 띄워보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박주민 전현희 의원이 상당히 좀 반발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대입을 해보고 누가 최적의 후보인지 논의를 계속 해 나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이나 보수파 쪽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좀 능가할 만한 경쟁력이 있는 분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 후보는 오세훈. 네. 여권의 후보는 좀 열려 있다. 나중에 정해질 것 같아요. 아직 선거가 한창 남긴 했는데 근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재보궐 선거를 나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요새 여기저기 이름이 오르내리던데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부산 지역을 진짜 부산으로 정치적 근거지로 좀 삼으려고 한다. 어떤 차원인가요? 큰 정치인을 하기 위해서 확고한 지역적인 기반이 있어야 된다. 근데 부산이랑은 딱히 연고가 없지 않아요? 근데 지난번 총 당대표 할 때 비대위원장인가?
비대위원장 때. 부산 지역에서 예.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잖아요. 전재수원 지역 빼놓고는 부산을 사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역 갔을 때보다 부산에서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대요. 그래서 내년에 한 2군데 정도 재보궐선거 지역이 나올 것 같아서 그쪽 지역을 좀 살펴봤는데 거기도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뀐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아침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예. 이후에 연락이 와가지고 예. 그쪽은 조금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아, 부산 아니고 다른 데 2군데로. 아니 다른 데가 2군데 나올지 3군데 나올지 모르니까 예. 다른 쪽도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아, 근데 지금 당연히 비는 곳은 아산, 그러니까 강훈식 실장 지역구랑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인 계양 아닙니까? 거기도 그렇고 뭐 하남도 있을 수 있고 오. 또 안산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지역 나올 수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계양이라든지 뭐 아산 그러니까 아산은 좀 충청도라서 갑자기 좀 생뚱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전반적으로 다 생뚱맞은 거. 있다가. 네. 아니 그러니까 뭐- 계양은 뭐 수도권이니까 예, 뭐 부산도 할수 뭐. 있는데 예. 부산은 보수 우파의 뭐 하나의 근거지니까 보수 우파 정치인으로서 지역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라는 전략적인 차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장동혁 대표가 주나요, 공천을? 안 주죠. 그러니까 이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가도 양당 후보를 이길 수 있을 만한 경쟁력을 갖추려고 지금 아. 상당히 빌드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민생 무소속으로. 탐방도 하고 어. 지금 항소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세게 지금 비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수에는 국민의힘은 한동훈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러한 분위기 인식을 좀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마음에 안 들어요? 전 대표 성격상 만약 공천을 못 받는다. 예, 예. 지금 보궐에 나가려고 예.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 무소속으로 나올 법한. 어. 근데 그 이길 가능성이 있어야 나오죠. 무소속으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지금 그래서 뭐 언론 인터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스타일을 볼 때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번에 공천 못 받으면 역시 안 돼. 뭐 이런 느낌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 배팅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뭐 이야기는 다 열려 있어요. 네. 진짜. 지금으로선 다 정확한 열려 말씀이세요. 있다. 네. 예. 한참 또 지방선거 남아있긴 한데요. 이제는 국감 끝나고는 지방선거 이야기들이 꼽힐 때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야기 나올 것 그럼요. 같아가지고요. 맞습니다. 네,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11월 11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윤건영 의원 그리고 주진우 기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